다음으로 이제 집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젊은 인사분들 소개해 주시죠. 저희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소리는 내지 않고 박수로 저희의 참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병원에 계시는 인턴 선생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을 위로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하셨네요. 네. 다음으로 레지던트 1년차 선생님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차 선생님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한마디 한 뜻으로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피켓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행사는요, 의료계와 대화 없이 진행된 의료 정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또 그 정책들이 야기할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현안에 대한 소개 및 전공의 요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앞에 보이는 순서에 따라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연 위원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연입니다. 그동안 많은 글로 여러분께 수 없이 많은 인사를 드렸던 그 박지연입니다. 임기가 3주 남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의료 정책들을 세상을 얼마나 시끄럽게 만들었는지 전공의 노조가 만들어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전문 시험 공부를 하고 취미생활도 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일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차기 회장 선거와 함께 제 작은 바램들도 모두 미개한 연기되었습니다. 대의원들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 저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거대한 흐름 앞에서 두려움을 숨길 생각도 없었고 이길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을 숨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싫은 것은 싫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믿는 옳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전공의 동료 여러분,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시간에 병원을 떠나 이곳에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체 행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모습이 더 선명해질수록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뤄나가는 모든 것이 소중했기에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공의 회원들에게 적었던 글은 언제나 제 개인적인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직감하면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믿은 저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박지연입니다. 사랑하는 전공의 동료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제가 하려는 일은,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전공의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된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싸우고 치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은 그 첫 시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이 들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치고 좌절이 오고 서로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내겠습니다. 저를 믿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믿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저와 함께 2020년에 전공의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사회를 버텨내고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7일 여의대로에서. 네, 모두 박지연 위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 진행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진행할 수 있으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쪽에 있는 분들 음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수칙 준수로 저희도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소리 조절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분들도 자리에 착석을 앉아주시고요. 뒤에 분들이 사실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으실 텐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님의 저희가 이제 비장함이 느껴지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젊은 의사분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는지 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제일 먼저 의대 정원 증가라는 주제죠. 네, 제 옆에 계신 지금 이경민 대전역 수연 이사님이 준비 중이신데요. 오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준비한 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PPT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지금 제가 KF94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뒤쪽에 잘 안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양해 바라고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같이 이제 이원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마스크 쓰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라고 지금 첫 번째로 발표할 현안은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입학 정원 증가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 증가는 뭐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총 10년간 4,000명을 증원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안에는 지역의사들을 포함해서 특수 분야와 의과학자 양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는 의무 복무를 통해서 지역에 분배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 분야와 의과학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학에 특수 분야와 의과학자로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추산된 인원이라서 이 문제들과 다시 얽혔을 때 어떤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지 예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모두가 의사가 4,000명 늘어난다고 하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집회 전날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의사 정원 증가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그 짧게 이제 정원이 증가했을 때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영상 클릭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확인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각 전공의들에게도 문자로 링크가 간 상황이라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지역의사제는 일본에서 이전에 시행된 적이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지역의사로 분배를 했지만 그것이 결국 의료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보고 있고요. 두
두 번째는 저희 지금 모인 전공의들,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모여있는 전공의들도 모두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4,000명이라는 인원이 나왔을 때 저희의 수련은 10년 동안 얼마나 더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조차도 관리되지 않는 이 환경에서 4,000명의 더 부실한 그런 수련을 받은 의사들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000명의 추계의 근거 자체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공의 불실 수련뿐만 아니라 부실 의대 문제도 있었고 그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의료 전달 체계 그리고 수가 문제, 다른 기피과와 관련된 문제들까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현안들은 1, 2년 만에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고 이삿짐이 가득히 쌓여있는 집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정리를 해놓고 보면 더 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정리를 해놓고 보면 지역의 분배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현안을 먼저 해결하고 이후의 추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4,000명을 증원한다는 얘기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4,000명을 증원하기 전에 먼저 그 4,000명을 교육시킬 수련에 대한 문제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련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수련 이외에 다른 의료계의 현안들을 먼저 해결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의료계 안에서 다시 한번 의사가 더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면 과연 이 많은 전공의들이 여의대로에 모였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현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의대 증원 전에 해결해야 할 현안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분이신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향의대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87학번이고요. 경북의대를 졸업했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석박사를 했고요. 그리고 분당 차병원과 강릉 아산병원과 보라매병원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부천 순천향병원에서 정교수로 있습니다. 2000년 의학분업 파업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전임 강사였는데 20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투쟁은 2000년의 투쟁을 의학분업 파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투쟁은 공공의료 전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그들이라는 말을 많이 할 텐데 제가 말하는 그들은 의료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의료사회주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려고 획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한데요. 그들이 공공의료라는 프레임을 잡고 이때까지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뭐 노래 가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네 뭐 이런 거. 근데 공공의료라는 프레임을 그들이 잡고 우리를 이때까지 협박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레지던트를 하면서 교수를 하면서 공공의료가 뭔지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의료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지금은 보건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이에요. 석사 2학기를 이제 마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의료보장의 개념, 두 번째는 공공의료의 개념, 세 번째는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뭐 공공의료를 이야기하는데 뜬금없는 왜 의료보장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공공의료라는 것 자체가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료보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거는 19세기 말에 비스마르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세기 말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독일에서 이제 한참 산업혁명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생활고가 심했어요.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이런 거를 좌파들은 소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천연재상 비스마르크는 그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이죠.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시대의 사회보험은 네 가지가 있어요.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보험.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건강보험, 그러니까 질병보험이 건강보험입니다. 질병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을 도입합니다. 이게 19세기 말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상이 가시죠. 뭐 민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차 대전이 이제 진행되는 무렵에 1942년에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발간됩니다. 베버리지라는 말은 아마 예방의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좌파적인,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약간 좌파적인 그런 사람인데요. 아무튼 베버리지는 국민은 지불 능력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1945년에 유엔이 생기면서 이 개념을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그 사상 공부를 하면은 알겠지만은 1940년대 중반 이후로는 좌파들이 파헤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본권으로 개념에 입각을 해서,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보장했자.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를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제 이런 거이고, 상병수당을 주자 이런 거인데, 우리나라는 상병수당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료보장의 개념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짧게 하라는데 이거 아무튼 하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소실되는 건데요. 공급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료보장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공의료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의료보장의 원칙은, 공공의료의 원칙은 첫 번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이건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컴프리헨시브 서비스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유효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60% 정도 되죠, 보장률이. 근데 보통 좀 잘 사는 나라들은 8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케어는 70%를 하겠다는 게 문케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니멈 레벨이라고 해서 최소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앞배를 수술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오픈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픈해서 하는 거는 급여이지만 라파라스코피를 한다든지 그거를 로봇 서저리를 하는 거는 그거는 급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재정 조달의 공공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영국 같으면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로 치면 보험료를 내는데 보험료를 똑같은 기준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은 지금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정 조달의 공정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 슬라이드는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때 배웠던 것처럼 내셔널 헬스 서비스와 내셔널 헬스 인슈어런스가 있는데요. 국영의료제도는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좌파들은 이것을 무상의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조세는 중앙정부가 낼 수가 있고 지방정부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정부가 소유하지만 의사는 자유개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셔널 헬스 인슈어런스는 독일의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일본이 독일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일본을 따라했기 때문에 독일, 일본, 우리나라, 대만 이런 데가 보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병원을 공공이 소유할 수 있고 민간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개업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게 계약이 없어요. 그냥 강제 지정이에요. 국가가 강압적으로 넌 무조건 건강보험을 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의료보장 제도에서는 명리병을 허용을 해야 됩니다. 자유권을 위해서.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명리병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인데 그거는 개념이 다른데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국민 의료보장 제도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의료민영화라고 하는데, 의료민영화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보험을 가입할지 말지, 어느 보험을 가입할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사회보험 제도는 가난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하고 그 외의 국민들은 보험을 하든지 말든지 개인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는 공공의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공공의료는 국공립병원이 제공하는 의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으면 공공의료이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으면 공공의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료라는 것은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인데요. 그러면 공적 재정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세 아니면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험제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이고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것은 모두 다 공공의료입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의료를 생산하는 주체가 개인이냐, 민간이냐, 아니면 공공이냐에 상관없이 이 제공하는 거가 펀딩 소스가 어디냐,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의료가 고 공공의료이고요. 공공의료 하나밖에 없어요. 민간의료는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공공의료밖에 없다. 공공의료가 곧 건강보험 의료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각인을 하셔야 돼요. 의사들이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무도 의대 교수님들이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동안 좌파들에게 질질 끌려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건강보험 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강제로 가입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강제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예를 들어서 부천순천향병원도 공공의료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시립병원 이런 데도 공공의료를 똑같이 생산하는 겁니다. 시립병원이나 대구의료원, 서울의료원에서 생산하는 것만 공공의료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건강보험의료는 예를 들어서 부천순천향병원에서도 제공하고 보라매 병원에서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비급여 검사는 보라매 병원도 하고 서울대병원도 하고 부천순천향병원도 합니다. 즉 제공하는 서비스가 같기 때문에 이게 설립 주체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을 나눌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랬는데 2000년에 우리가 의약분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놀랐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그래서 다시는 이 인간들이 파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면서 공공의료 프레임으로 우리를 씌웠어요. 이걸 씌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병원 중에, 병상 중에 90%는 소유주가 민간입니다. 법인이 됐던 개인이 됐던 90%는 민간이고 국공립병원은 1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선언으로 이분법을 시킨 겁니다. 공공의료, 예를 들어서 진주의료원 이런 거는 공공이니까 착한 적자를 내도 돼. 그 외에 민간대학병원, 특히 사립대학병원, 니들은 사악한 존재야. 너희들은 없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공공의료 프레임으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의료가 만약 공공의료가 아니라면요, 저들의 주장처럼 그렇다면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급여수가를 부천순천향병원에 강요하면 안 돼요. 당연히 서울 아산병원에도 강요하면 안 되고 아주대학병원에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질 평가, 환자 경험 평가, 각 모든 평가를 가지고 돈을 꽉 쥐고 있으면서 거의 노예처럼 우리를 꽉 잡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사립대학병원은. 왜냐?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그죠? 굉장히 중요한 판을 가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설립 주체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 지정을 해서 하나의 보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종 평가를 가지고 우리를 규제하고 있어요. 근데 뭐 혜택을 줄 때는 공공만 준다? 이거는 차별입니다. 차별. 똑같이 하는데 왜 우리를 차별하는 건가요? 다수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의료의 개념에서 공공의료 설립안에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말했다시피 대한민국에는 공공의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의료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공공의료에서 공공의료를 생산할 의사를 교육한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40개 의과대학에서 교육받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민간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보험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공공보험 하나밖에 없어요.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서요.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는 건강보험의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료 설립은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현 상태로 확대하거나 공공의료를 신설한다는 것은 저들이 말하는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더욱더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그 방법은 첫 번째로 의료전달 체계, 실제로 환자 의료 체계입니다.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되고요. 구조수가와 간호수가를 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호사들을 잘 봐야 됩니다. 간호사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승진하지 못해요. 근데 간호사들은 지금 노조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잉 병상을 감축해야 돼요. 의사 월급이 올라갈 이유는 병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은 제한하면서 병원 늘리는 것은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지금 보건복지부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부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투쟁은 제가 공공의료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공의료의 프레임을 좌파들이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공공의료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이 지키는 게 아니더라. 바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료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편가리 작전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저들은 지금 의학과 병역을 나누어서 편가르기를 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나누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지금 건강보험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뭉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은 이거를 의사 밖으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20년 동안 좌파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세뇌시켜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사들 밖으로 싸움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적이 북한과 공공이듯이 지금 이 공공의료를 정상화하는 주적은 우리들의 주적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치를 분리할 수는 없으니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겁게 말씀을 전해주신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더 이상 안쪽으로는 인원 수용이 어려워서 잔디 쪽으로 좀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전문성을 더해주셨고, 약간은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하고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들으시면서 좀 마음이 좀 무지졌다 그러면 피켓도 흔들어도 되고요. 박수 쳐줘도 되니까. 네, 말씀만 저희 방역 수칙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 뿐이니까요. 언제든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급여에 대한 발표가 있겠는데요. 김준혁 전공의 선생님 나와주시겠습니다. 김준혁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5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 김준혁입니다. 수천 명의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앞에서 저는 오늘 한방협약급여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모이신 전공의 의대생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협약급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의사가 많은데 뭘 더 늘리겠다는 건지 한번 정부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협약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는 첩약급여와 시범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9월까지 3년간 총 1,500억 원이 투입될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해 정부, 한의학계, 언론은 반값 한의학의 길이 열렸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타당성, 치료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가장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치료를 국민 누구나 지역을 막론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급여화 기준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기준 미달의 세금 낭비 정책입니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내는 약일수록 더 철저히 검증하고 부작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줄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오래된 한약서에 적혀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17년 한국한의학진흥원 임상진료 지침에서도 한약 투약의 근거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상태로 첩약을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대규모 임상시험 연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주된 논리인 환자 부담 비용 절감과 보장성 강화 논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주치의를 하다 보면 표적항암제나 면역치료제처럼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거나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환자가 비급여 100%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몇백 몇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진정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는 제도라면 이런 환자들의 절규와 눈물 어린 호소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근본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제조된 감염관리는 건강보험에서 너무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관리료만은 병원이 환자와 의료진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50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은 효과도 모호하고 입증도 되지 않은 많은 첩약들을 보장성 강화라는 문목하에 급여화해 주기보다 바로 이런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적 중대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 조사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의료기관을 질병이 있을 때 이용한다는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국민은 전체의 6%에 그쳤습니다. 평생 한방치료를 받을 마음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왜 막대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용납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첩약급여와 시범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의 품위에 맞게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적 근거만을 가지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여 주십시오. 애꿎은 국민이 임상시험 대상이 되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구합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우리나라 의료가 가야 할 길을 위하여 요양급여 기준이 합리적으로 지켜질 수 있게 판단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의학계에도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베일에 감춰진 것과 같은 첩약의 조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격 표준화하여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임상시험 과정을 먼저 거쳐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정치적인 논리나 사익이 아닌 다만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료윤리의 대원칙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